한국 본사 회의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돼지바 단종 여부.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죽은 브랜드예요. 이젠 끝입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빼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마케팅 담당 상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작년 대비 60% 감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번 분기로 단종 확정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제품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6개월 후 같은 회의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못 따라가요. 임원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돼지바가 국민 간식이 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인도요? 돼지라는 이름으로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숫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6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 시장 점유율 7%. 브랜드 인지도 80%. 한국에서 단종 직전이던 제품이 인도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버린 것을 인도가 발견한 이야기예요. 금기를 기회로 바꾼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럼 그때 그 박람 회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으로.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라비나 파텔입니다. 영국계 글로벌 식품 유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날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 회장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24년 5월 14일이었죠. 박람 회장 한쪽 구석, 작은 부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엔 한글로 된 제품명이 적혀 있었어요. 돼지바. 부스 담당자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준 씨였죠. 그는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반가운 듯 일어섰어요. 저는 돼지바, 피그바라고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품인지 물었죠. 김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된 아이스크림 제품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박람회에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품 샘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은 낡아 보였어요. 디자인도 구식이었죠. 한눈에 봐도 오래전 제품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편의점과 마트에서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예 관심도 없다고 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도태되는 제품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밀려난 것이죠. 부스 옆을 지나가던 한국인들의 반응이 들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어요. 어릴 때 먹던 건데 요즘 애들은 안 먹는다고요. 다른 남성은 추억의 간식이지만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맛은 어떨까? 김민준 씨에게 시식해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냉동고에서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포장을 뜯자 초콜릿 향이 났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바삭한 초콜릿 코팅이 입안에서 부서졌어요. 그 안에서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렸죠. 식감의 대비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식 제품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맛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한국에서 실패하고 있는 걸까?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맛은 좋지만 문제가 있다고요. 특히 인도 시장을 생각하면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도요? 저는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남아시아 시장 전문가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이름입니다. 피그다. 돼지바.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주류인 나라예요. 돼지는 금기동물이죠. 이 이름으로는 절대 팔릴 수 없습니다. 김민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애초에 인도 시장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맛은 분명 괜찮았어요. 식감도 독특했죠. 하지만 한국에선 이미 죽어가고 있고 인도에선 이름부터 장벽이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 2명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인도 출신이었죠. 아르준과 프리아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시식을 권했어요. 아르준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프리아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둘 다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맛은 확실히 좋다고요. 김민준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죠. 이 제품 혹시 수출 계획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 팔리는데 수출은 무슨 수출이냐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단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한번 내밀었습니다. 제 연락처를 꼭 저장해 두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테스트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물론 이름은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김민준 씨는 반신반의하는 표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희망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어요. 한국에서도 버림받은 제품이 인도에서 통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람 회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제품은 죽지 않았어요. 단지 잘못된 시장에 있었을 뿐이죠.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질렸을지 몰라도 인도 소비자들은 한 번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설득이었습니다. 한국 본사를 설득하는 것, 그리고 인도 시장의 문화적 장벽을 넘는 것. 둘 다 쉽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제품엔 기회가 있다고요. 한국에서 놓친 기회를 인도에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사흘 후 저는 김민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식 미팅을 제안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동의했어요. 2024년 5월 2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민준 씨는 회사 상무인 박진수 씨를 데려왔어요. 박진수 씨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도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소규모 테스트 판매를 하자고요. 우선 뭄바이와 델리 지역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인도냐고요? 인도는 아이스크림 시장이 작지 않냐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말했어요. 인도의 아이스크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죠. 김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돼지바는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라고요. 그냥 서민 간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장점이라고요. 인도 시장엔 고급 아이스크림과 저가 아이스크림만 있다고 했어요. 중간 가격대에 독특한 제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핵심을 짚었어요. 이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러 대안 이름을 적어뒀죠. 피기스 팝, 피그조이, 초코 크런치 팝. 돼지라는 의미는 남기되 직접적이지 않게 만든 이름들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돼지를 완전히 빼는 게 낫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름의 독특함이 오히려 화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금기를 영리하게 우회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순한 이름은 묻힌다고 말했어요. 박진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 내부에서 이미 돼지바 단종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임원들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반박했죠. 그렇다면 잃을 게 없지 않냐고요. 어차피 단종할 제품이라면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실패해도 잃을 건 없고 성공하면 제품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죠. 김민준 씨의 눈빛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는 박진수 씨를 쳐다봤어요. 박진수 씨는 여전히 확신이 없는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5,000개만 인도로 보내자고요. 테스트 기간은 한 달. 비용은 제 회사에서 선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고요. 만약 성공하면 장기 유통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회사가 인도 전역 유통을 담당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겠다고 했죠. 김민준 씨가 박진수 씨를 다시 봤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박진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사 임원 회의에 상정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기회만 주면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제 평판에도 타격이 올 테니까요. 일주일 후 김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원회의 결과였죠. 제 예상대로 반대가 많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테스트 수량을 3,000개로 줄이고 기간도 2주일로 단축한다고 했죠. 그리고 실패하면 즉시 철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3,000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2주일이면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될 것 같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죠. 될 거라고, 아니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에서 큰 도박이었어요. 성공하면 명성을 얻겠지만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될 거였습니다. 한국 본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전해준 내부 이야기를 들으니 더 확실했어요.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죽은 브랜드를 해외로 떠넘기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다른 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인도는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안 팔린다며 비웃었다고 해요. 돼지발을 수출한다는 발상 자체가 미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들을 듣고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버려진 제품이 인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품 선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인도로 돌아가 현지 준비를 했어요. 뭄바이와 델리의 주요 소매점들과 접촉했습니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대부분의 점주들이 의아해했어요. 한국 아이스크림, 처음 들어본다고 했죠. 더군다나 돼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품은 더욱 꺼렸습니다. 저는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시식 샘플을 준비해 직접 맛을 보여줬어요. 그제야 점주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 점주가 말했어요. 맛은 좋은데 팔릴지 모르겠다고요. 인도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고요. 만약 안 팔리면 전량 회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점주들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제품이 인도에 도착한 날은 2024년 6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3,000개의 돼지바가 냉동 컨테이너에 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 3,000개가 성공의 열쇠였어요.
아니면 실패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죠.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뭄바이의 20개 매장, 델리의 15개 매장에 제품을 배치했어요. 가격은 60루피로 책정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000원 정도였죠. 첫날, 저는 직접 매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판매가 느렸습니다. 손님들이 제품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이름 때문인지 낯선 브랜드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2주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이 속도로는 3,000개를 다 팔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SNS 마케팅이었죠. 인도의 푸드 인플루언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몇몇이 응답했습니다. 샘플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이틀 후 첫 리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뭄바이의 한 푸드 블로거였어요. 그녀는 제품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왜 이제야 인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 리뷰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매장 리스트를 댓글로 달았습니다. 뭄바이와 델리의 판매처들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10시쯤 뭄바이의 한 매장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았다고 해요. 영상을 보고 찾아온 거였죠. 아침에 가게를 열자마자 진열해둔 제품이 다 팔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냐고 되물었어요. 그는 단호하게 답했죠. 지금 당장 추가 물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매장들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델리의 한 편의점 주인은 더 극적이었어요. 오전에만 100개가 넘게 팔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3,000개 중 2,000개가 아직 창고에 있었어요. 즉시 추가 배송을 지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리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델리의 유명 푸드 유튜버였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돼지발을 극찬했습니다. 초콜릿 코팅의 바삭함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완벽한 조화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름이 피그바인 게 오히려 재밌다고요. 인도에서 금기시되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쓴 게 대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화제성을 만든다고 분석했죠. 저는 그 부분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금기를 영리하게 다루면 오히려 관심을 끈다는 것이었습니다.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피그바라는 이름 때문에 더 호기심이 생긴다고요. 다른 사람은 힌두교 금기인데도 먹고 싶다고 농담조로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터부를 건드린 게 오히려 바이럴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직접 매장들을 다시 돌았습니다. 뭄바이의 한 대형마트에 갔어요. 냉동 코너에 돼지바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며 웃었어요. 피그바래, 이거 SNS에서 난리 났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도 웃으며 하나 집었습니다. 둘 다 계산대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계산하는 걸 지켜봤죠.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거 벌써 50개 넘게 팔렸다고요. 아침부터 계속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트렌드였습니다. 제품이 인도 소비자들에게 먹히고 있었어요. 델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가자 냉동고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점주에게 물었습니다. 돼지바가 다 팔렸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100개를 받았는데 하루도 안 돼서 동났다고 해요. 손님들이 한꺼번에 서너 개씩 사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김민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보고했어요.
3,000개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10,000개는 더 필요하다고 했죠. 김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지금 당장 추가 선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박진수 상무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도 말했어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장들의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사진과 영상도 찍었습니다. 손님들이 제품을 사가는 모습을 기록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000개가 완판됐어요. 정확히는 6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정리해서 김민준 씨에게 보냈어요. 판매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회전율이 하루 만에 팔린 매장이 절반이 넘었어요. 어떤 곳은 입고한 지 6시간 만에 품절됐습니다. 김민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박진수 상무가 직접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과 뭄바이를 연결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박진수 상무와 몇몇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판매 데이터, 소비자 반응, SNS 바이럴 현황을 모두 보여줬어요.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박진수 상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옆에 앉은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 아니냐고요. 신기해서 한번 사본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재구매율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몇몇 매장에서 조사한 결과 구매자의 60% 이상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SNS 반응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화제성만이 아니라 실제 맛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죠.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자신이 틀렸다고요. 이 제품이 인도에서 통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팔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최소 10만 개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10만 개는 한국 내수 시장의 월간 판매량과 맞먹는 숫자였어요. 인도에서 그만큼 팔린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뭄바이와 델리만 공략했다고 설명했어요. 인도엔 벵갈로르,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콜카타 같은 대도시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면 100만 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단계적으로 확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박진수 상무가 다른 임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5만 개를 추가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 본격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본사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민준 씨가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요. 저 때문에 제품이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품이 원래 좋았던 거라고 말했어요. 단지 제대로 된 시장을 찾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뭄바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어요. 처음으로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버려질 뻔한 제품이 인도에서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장벽을 넘은 승리였습니다. 다음 파트 돼지라는 금기어가 오히려 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터부를 재미있게 소비했어요. 그리고 실제 맛이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본사 사람들이 놓친 게 뭘까? 그들은 국내 시장에만 갇혀 있었어요. 소비자가 실증냈다고 제품이 나쁜 게 아닌데 말이죠. 시장을 바꾸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이게 바로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SNS에서 또 다른 바이럴이 일어났습니다.
한 인도 코미디언이 돼지발을 소재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힌두교 금기를 유머러스하게 다뤘습니다. 영상 내용은 이랬습니다. 친구들끼리 피그발을 먹으며 농담하는 거였어요. 이거 먹으면 신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고 장난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입 베어 물고는 표정이 바뀝니다. 너무 맛있어서 신도 용서할 거라고 말하는 거였죠. 댓글들이 폭소를 쏟아냈습니다. 이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돼지발은 이제 문화현상이 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간식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 영상 제작자들에게 연락해서 협업을 제안했어요. 공식 홍보 파트너십을 맺자고 했습니다. 몇몇이 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돼지바의 팬이 됐다고 말했어요.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해시태그 운동이었어요. 피그 바챌린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먹는 영상을 찍어 올리게 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젊은이들이 앞다퉈 참여했습니다. 어떤 영상은 창의적이었습니다. 돼지발을 먹으며 춤추는 영상, 친구들과 시합하는 영상, 가족이 함께 먹는 영상.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졌어요. 이 모든 게 무료 광고였습니다. 저희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홍보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의 힘이었죠. 2주일 후 5만 개의 추가 물량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유통망을 확장했어요. 벵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까지 진출했습니다.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도 폭발적으로 팔렸어요. 사람들이 이미 SNS를 통해 제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판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국 본사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김민준 씨가 말하길 사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돼지바가 갑자기 효자 상품이 됐다고 했습니다. 단종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인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려면 설비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직접 인도를 방문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수 상무와 김민준 씨가 뭄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박진수 상무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매장들을 돌았습니다. 실제 판매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뭄바이 중심가의 대형마트였습니다. 냉동 코너에 도착하자 박진수 상무가 멈춰 섰습니다. 돼지바가 눈에 띄는 위치에 진열돼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집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한꺼번에 5개를 집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박진수 상무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계산대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동안 최소 15명이 돼지발을 샀어요. 박진수 상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를 다른 매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편의점, 소형 슈퍼마켓, 길거리 가게까지 다양한 곳을 보여줬어요. 어디서나 돼지발은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다고요. 한국에서 실패한 제품이 해외에서 성공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확신이 섰다고 말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본사가 놓친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다고요. 우리는 소비자가 실증냈다고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장이 포화됐다는 거였다고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라고 동의했어요. 제품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됐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만 개가 판매된 건 한 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3주였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였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구매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0대, 40대도 늘어났어요. 가족 단위 구매도 증가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주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저는 몇몇 소비자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왜 돼지발을 사는지 물어봤어요. 대답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식감이 독특하다고요. 인도에서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 가장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설명했어요. 30대 남성은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가격이 적당하다고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보다 싸지만 품질은 훨씬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름 때문에 망설였다고 해요. 하지만 한번 사줬더니 아이들이 또 사달라고 조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고요. 제품 자체에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보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의 대형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돼지발을 주목했습니다. 한 현지 기업이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초콜릿 코팅 아이스크림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명백한 모방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현지 기업들은 유통망이 탄탄했어요.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밀릴 수도 있었죠. 김민준 씨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도 걱정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 돼지발은 한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둘째, 유통망을 빠르게 확장하는 것. 경쟁사가 자리 잡기 전에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인도 시장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0만 개를 추가 생산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인도 시장 총괄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제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될 거였습니다. 전국 유통망 구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부의 챈나이와 벵갈로르, 동부의 콜카타까지 확장했어요. 각 지역의 주요 유통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시에 마케팅도 강화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공식 광고 모델도 섭외했습니다. 벵갈로르의 인기 배우인 라제시를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그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광고 촬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광고 컨셉은 단순했습니다. 라제시가 돼지발을 먹으며 미소 짓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대사를 했습니다. 금기를 깨는 맛이라고요. 이 광고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단체들이 항의했어요. 종교적 감수성을 해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어떤 종교도 모욕할 의도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돼지바라는 이름은 한국어에서 온 것이며 실제 돼지 성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죠. 논란은 오히려 화제를 키웠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주요 뉴스 채널들이 돼지발을 다뤘습니다. 한 경제 전문 채널은 K푸드의 인도 진출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식품 기업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채널은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금기를 상품화하는 현대 소비 문화를 조명했죠. 돼지바가 그 상징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몇몇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품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단종 위기였다가 인도에서 부활한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기자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에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편견보다 경험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과소평가했다고요. 인도는 보수적인 시장이 아니라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제가 한 말 중 하나가 밈이 됐어요. 금기는 장벽이 아니라 기회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며 돼지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바이럴을 또 얻었습니다. 판매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10만 개가 2달 만에 완판됐어요. 저는 본사에 보고하며 더 큰 물량을 요청했습니다. 박진수 상무는 고민했습니다. 생산 설비 증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본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인도 시장 투자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김민준 씨가 전해준 바로는 찬반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일부 임원들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아직 지속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유행이 지나면 어쩌냐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상무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어요.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투자안이 통과됐습니다. 생산 설비를 20% 증설하기로 결정했어요. 인도 시장에 본격 투자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물량 걱정 없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현지 생산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공장을 짓는 방안이었어요. 물류 비용을 줄이고 신선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뭄바이 근교의 몇몇 부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지 정부도 우호적이었어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생산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장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대신 물류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운송을 늘렸습니다. 주 단위로 정기 선적을 시작했어요. 재고 회전율을 높여 항상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곳들이 이제 먼저 연락해왔어요. 돼지바를 입점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형 유통체인인 릴라이언스 리테일도 접촉해왔습니다. 전국 매장에 입점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즉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릴라이언스 측은 까다로웠어요. 가격 할인과 독점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독점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대신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협상은 며칠 걸렸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릴라이언스는 최대 유통사로서 특별 가격을 받고 우리는 다른 곳에도 공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돼지바는 인도 전역 수천 개 매장에 입점하게 됐어요. 이건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인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계약 체결 현장을 보고 싶어 했어요. 서명식 날 그의 얼굴엔 감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요. 돼지바는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단종을 결정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효자 상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품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단지 시장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한국 시장에만 갇혀 있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위로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처음 돼지바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버려진 제품이 인도에서 사랑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뭄바이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돼지바를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문화와 비즈니스를 함께 이해하는 제 역할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큰 책임이 생겼어요. 이 성공을 지속시켜야 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선 안 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함께 향후 전략을 논의했어요. 우리는 5가지 핵심 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 품질 관리였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면서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됐어요. 모든 배치마다 철저한 검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고객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셋째, 지역별 맞춤 전략이었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소비 패턴이 달랐어요. 각 지역에 맞는 마케팅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신제품 개발이었습니다. 돼지바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라인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경쟁 대응이었습니다. 모방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였어요. 우리만의 차별점을 더 강화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각 과제별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팀원들은 의욕이 넘쳤어요. 성공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의 한 디저트 유튜버였어요. 구독자가 300만 명이 넘는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라였습니다. 저에게 협업을 제안했어요. 돼지발을 활용한 디저트 레시피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품을 단순히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요리에 활용한다는 발상이 신선했어요. 즉시 미팅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미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2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돼지발을 잘게 부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또 밀크쉐이크에 섞거나 디저트 토핑으로 쓰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제품의 활용도를 넓히는 완벽한 방법이었어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협업을 즉시 승인했습니다. 미라는 일주일 안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샘플 제품과 소정의 협찬비를 제공했습니다. 영상은 예상보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미라는 돼지바로 5가지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바 밀크쉐이크였습니다. 제품을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만들었어요. 초콜릿 향이 진하게 나는 쉐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였습니다. 쿠키 사이에 돼지바를 끼워 넣은 거였어요. 간단하지만 맛있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바 파르페였습니다. 요거트와 과일, 그리고 부순 돼지바를 층층이 쌓았어요. 보기에도 화려했습니다. 네 번째는 돼지바 브라운이었습니다. 브라운이 반죽에 돼지바 조각을 넣고 구운 거였어요. 독특한 식감이 예상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돼지바 티라미수였습니다. 전통적인 티라미수에 돼지바를 더한 퓨전 디저트였어요. 가장 창의적인 레시피였습니다. 영상은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틀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따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돼지바의 가능성을 새롭게 봤다고 평가했어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디저트 재료로도 훌륭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식 레시피 북을 만들기로 했어요. 미라를 포함한 여러 셰프들과 협력했습니다. 한 달 후 돼지바 레시피 북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어요. 30가지 레시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퉈 다운로드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돼지바 레시피가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새로운 레시피가 올라왔어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레시피가 화제가 되면 제품 판매가 늘었어요. 판매가 늘면 더 많은 사람이 레시피를 시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누적 판매량이 50만 개를 넘어섰어요. 인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돼지바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연이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 경제신문은 케이스 스터디로 다뤘어요. 외국 브랜드가 인도에서 성공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신문은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금기를 상업적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봤어요. 현대 인도 소비자들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본사에 보고할 때 유용했어요. 숫자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다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사장님도 함께였어요. 본사의 최고 경영진이 직접 온 거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사장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어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매출 증가 그래프, 시장 점유율, 소비자 반응, 언론 보도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사장님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경쟁사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현지 생산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 얘기를 들었을 때 회의적이었다고요. 한국에서 실패한 제품을 해외로 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시장 창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 정식 법인을 설립하겠다고요. 현지 공장 건설도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결정이었어요. 사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인도를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돼지바의 성공을 다른 제품으로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 법인의 초대 대표로 임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장님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둘이서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비나 씨 덕분에 회사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고요. 한국 시장에만 갇혀 있었다면 돼지바는 사라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라는 새 무대에서 제품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바꾸면 제품의 가치도 바뀐다는 것.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김민준 씨를 비롯한 한국팀, 그리고 인도 현지팀 모두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하면서도 시작은 저였다고 말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이 저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어요. 한국팀과 인도팀이 함께 모였습니다. 김민준 씨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돼지바의 부활을 위하여 라고 외쳤어요.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파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웃었어요. 처음엔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인도 직원이 말했습니다. 처음 돼지바를 봤을 때 이게 팔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요. 이름부터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어요. 자신이 인도 식품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팀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뭄바이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냉동 코너에 돼지바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다가왔어요. 돼지바를 가리키며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법인 설립, 공장 건설, 신제품 개발.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으니까요.
앞으로의 도전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성공 소식이 한국 본사에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김민준 씨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사내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해요. 젊은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돼지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회사 제품이 해외에서 이렇게 주목받는다는 게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간 관리자들과 임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국내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해요. 김민준 씨는 한 임원 회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해줬습니다. 영업본부장이 말했다고 해요. 국내에서 죽은 브랜드를 해외로 떠넘기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마케팅 담당 상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인도는 아이스크림 시장 자체가 미미하다며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돼지발을 수출한다는 발상 자체가 미쳤다고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낫다고 했답니다. 김민준 씨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숫자로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고 한탄했어요. 인도 판매 데이터를 제시해도 의심부터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저항은 예상했던 바였어요. 특히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판단한 제품이 다른 곳에서 성공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법이죠. 하지만 이건 넘어서야 할 장벽이었습니다.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사업 확장이 어려웠어요.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박진수 상무에게 제안했습니다. 본사 임원들을 인도로 초청하자고요.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동의했습니다. 사장님을 설득해서 임원 워크숍을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해외 시장 시찰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설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임원 10명이 뭄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들에게 인도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매장 투어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 편의점, 소형 슈퍼마켓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을 돌았습니다. 국내 영업본부장인 이준호 상무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회의적인 표정으로 매장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서 1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23명이 돼지발을 샀어요. 이준호 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매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점주가 우리를 알아봤어요. 한국 본사에서 왔다고 하자 악수를 청했습니다. 점주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돼지바가 자기 가게 효자 상품이라고요.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2배는 더 팔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고가 떨어질까봐 항상 걱정이라고 덧붙였어요. 손님들이 없으면 문에 전화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호 상무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과장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점주는 장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판매 기록이었어요. 돼지바가 냉동식품 카테고리에서 1위였습니다. 마케팅 담당 정수진 상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비자 몇 명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돼지바를 사는지요? 한 20대 남성이 답했습니다. 맛있고 가격도 적당하다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30대 여성은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식감이 독특하다고 평가했어요. 오후에는 SNS 인플루언서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돼지바를 리뷰했던 유튜버들을 초대했어요. 그들이 직접 본사 임원들에게 시장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돼지바 리뷰 영상이 평소보다 3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시청자 참여도도 월등히 높았답니다. 다른 유튜버는 돼지바가 문화현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고 분석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이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유통업체 대표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릴라이언스 리테일의 바이어도 참석했어요. 그는 임원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돼지바는 지난 10년간 인도에 들어온 외국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요. 초기 판매 속도가 하겐다즈나 베넨제리스보다 빠르다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요. 다른 제품도 인도에 가져올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준호 상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제품이 좋을 것 같냐고 물었어요. 바이어는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떡 아이스크림이나 붕어빵 같은 독특한 제품들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공장 부지 시찰이 있었습니다. 뭄바이 외곽의 후보지 3곳을 둘러봤어요. 각 부지의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생산 담당 김태현 이사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인프라, 물류, 인력 수급 가능성 등을 따졌어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김태현 이사가 말했습니다.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고요. 오히려 한국보다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의 인건비가 낮고 원재료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물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 회의감이 점점 기대감으로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모였어요. 저는 향후 3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해에는 인도 전역 유통망 구축과 현지 법인 설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상 매출은 50억 원이었어요. 둘째 해에는 현지 공장 가동과 신제품 출시를 계획했습니다. 매출 목표는 2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셋째 해에는 주변국 진출을 고려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이 대상이었어요. 매출 목표는 500억 원이었습니다. 이준호 상무가 질문했습니다. 이 목표가 현실적이냐고요?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현재 성장 속도를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거들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확신한다고요. 인도 시장의 잠재력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수진 상무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쟁사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현지 기업들이 모방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차별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브랜드 스토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오리지널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방 제품과의 차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느끼게 만들겠다고 설명했어요. 셋째, 지속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캠페인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임원이 질문하고 의견을 냈어요. 치열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도 진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준호 상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틀렸다고요. 처음엔 이 프로젝트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실패한 제품이 해외에서 성공할 리 없다고 믿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시장이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결과를 보고 인정하는 용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수진 상무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더 감정적이었어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돼지바 단종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국내 시장 데이터만 보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시야가 좁았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배워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도에서 몇 달 일해보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의 협력이 강화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이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사장님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돼지바의 기적을 이룬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라비나 박사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팀과 인도 팀, 그리고 본사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사장님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법인 설립을 공식 승인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투자 규모를 밝혔습니다. 향후 3년간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장 건설, 유통망 확대, 마케팅 강화에 쓰일 자금이었어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었어요. 사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인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돼지바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 법인 대표이사로 공식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김민준 씨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찬 후 저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뭄바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제품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 본사의 저항도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지자가 됐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니 생각이 바뀐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 숫자와 현장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다음 날 임원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모두가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이준호 상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영업에서도 인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말했어요. 시장을 다시 보는 눈을 배웠다고 감사했습니다. 정수진 상무는 2달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도 마케팅팀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글로벌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태현 이사는 공장 건설 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내로 엔지니어링 팀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으니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본사의 결정을 팀원들에게 알렸어요. 500억 원 투자와 법인 설립 소식을 전했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말했어요. 기대가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법인 설립 준비, 공장 부지 확정, 신규 인력 채용, 유통망 확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어요. 인도 정부와의 협상도 순조로웠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며 각종 세제 혜택을 제시했어요. 절차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2달 후 인도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회사 이름은 돼지바 인디아였어요. 저는 초대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사장님과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인도 정부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사장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돼지바 인디아는 우리 회사의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어요. 인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사례로 주목받았어요. 여러 언론사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장벽이 아니라 기회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자는 한국 기업들에게 조언할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인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새 사무실로 갔습니다. 뭄바이 중심가의 현대적인 빌딩이었어요. 30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뭄바이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연간 100만 개 판매였어요. 야심찬 목표였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월 평균 5만 개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유통망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였어요. 그리고 신제품 개발도 준비했습니다. 돼지바의 성공을 다른 제품으로도 확장해야 했어요. 현지 입맛에 맞춘 변형 제품들을 기획했습니다. 딸기 맛, 망고 맛, 피스타치오 맛.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향을 반영했어요. 시식조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도 주재원으로 파견돼 저와 함께 일하게 됐어요. 식사하며 우리는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짚었어요.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라비나 박사를 만난 게 행운이었다고요. 만약 그날 부스를 지나쳤다면 돼지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운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답했어요. 좋은 제품은 결국 빛을 보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장과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잡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김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라비나 박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고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습관처럼 냉동 코너를 확인했어요. 돼지바가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돼지바를 자주 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먹는다고요. 친구들도 다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맛있고 가격도 괜찮다고요. 그리고 한국산이라는 게 멋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감사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을 선택해줘서 감사하다고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증거구나.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 한국 본사의 회의감도 초기의 어려움도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돼지바는 이제 단순한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를 잇는 문화적 다리였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설립 후 첫 번째 중요한 과제는 제품 현지화였습니다. 돼지바가 성공하긴 했지만 더 완벽하게 인도 시장에 맞출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현지 소비자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3명과 식품 과학자 2명이 포함됐어요. 그들의 임무는 인도 소비자의 취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간 집중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뭄바이, 델리, 벵갈로르, 첸나이에서 총 500명을 인터뷰했어요. 시식 테스트도 병행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 맛에는 만족했지만 몇 가지 개선점이 나왔어요. 첫째, 당도가 약간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도인들은 단맛을 좋아하지만 돼지바는 그들 기준으로도 달다고 느꼈어요.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둘째, 크기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돼지바는 한국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인도 소비자들은 좀 더 작은 사이즈를 선호했습니다.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60루피면 부담 없지만 더 작고 저렴한 옵션도 원했어요. 40루피대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셋째, 맛 다양화였습니다. 초콜릿 맛은 좋지만 다른 선택지도 원했어요. 특히 망고, 피스타치오, 카다멈 같은 인도 전통 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한국 본사에 보냈습니다.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요청했어요. 박진수 상무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연구개발팀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 전용 제품 라인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2달 내로 시제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브랜드 이름 변경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피그바라는 이름은 화제성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었어요. 마케팅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명을 논의했어요. 여러 옵션이 나왔습니다. 피기스팝은 귀엽고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피그조이는 즐거움을 강조했어요. 초코 크런치팝은 제품 특성을 직접 표현했습니다. 투표 결과 피기스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발음하기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돼지라는 의미를 부드럽게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소비자 반응을 먼저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응답자의 60%가 피그바라는 기존 이름을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이미 익숙해졌고 독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반응이 강했습니다. 피그바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 정체성이 됐다고 말했어요. 바꾸면 오히려 손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절충안을 냈습니다. 기존 제품은 피그바로 유지하고 신제품 라인은 피기스팝이라는 브랜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두 브랜드를 병행하는 전략이었어요. 포장 디자인도 현지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디자인은 너무 단조로웠어요. 인도 소비자들은 더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디자인을 선호했습니다. 현지 디자인 회사와 협업했습니다. 인도 색채를 반영하되 한국적 감성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업했어요. 새 디자인은 밝고 화려했습니다.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이 조화를 이뤘어요. 한국산이라는 표시도 더 크게 넣었습니다. 시제품이 나왔을 때 팀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훨씬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소비자 테스트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2달 후 한국 본사에서 신제품 시제품이 도착했습니다. 3가지 맛이었어요. 망고, 피스타치오, 카다멈이었습니다.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맛을 봤어요. 망고 맛은 진하고 달콤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었어요. 피스타치오 맛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은은한 견과류 향이 일품이었어요. 프리미엄 라인으로 적합해 보였습니다. 카다멈 맛은 독특했습니다. 인도 전통 향신료의 향이 아이스크림과 어우러졌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본사 연구팀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어요. 현지 시식 조사를 즉시 시작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어요. 망고 맛이 90%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피스타치오 맛은 80%, 카다멈 맛은 65%였습니다. 카다멈은 예상대로 호불호가 갈렸지만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제품 출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망고와 피스타치오 2가지를 먼저 출시하기로 했어요. 카다멈은 조금 더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시일은 3달 후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했어요. 신제품 출시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광고 에이전시를 선정했습니다. 인도의 유명 광고사인 오길비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K-팝, K-드라마로 한류에 익숙한 팀이었습니다. 캠페인 컨셉을 논의했습니다. 오길비 측은 한국과 인도의 융합을 강조하자고 제안했어요.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완벽한 컨셉이라고 생각했어요. 광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모델로는 한국 배우와 인도 배우를 함께 섰습니다. 둘이 돼지발을 나눠 먹으며 웃는 장면을 찍었어요. 우정과 교류를 상징했습니다.
배경음악은 한국의 케이팝과 인도 전통음악을 믹스한 곡을 썼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조화로웠어요. 광고는 30초짜리였습니다. 짧지만 강렬했어요. 시사회에서 팀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신제품 출시 한 달 전부터 티저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SNS에 힌트만 주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추측했어요. 새로운 맛이 나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지 않고 기대감만 높였습니다. 2주일 전에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망고와 피스타치오 두 가지 신제품을 공개했어요. SNS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망고 맛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어요. 인도인들이 사랑하는 과일이었으니까요. 출시일은 2025년 3월 첫째 주로 정했습니다. 인도의 홀리 축제 시즌과 맞췄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유통사들도 기대했습니다. 사전 주문이 쏟아졌어요. 초도 물량 20만 개를 준비했지만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출시 전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기존 돼지바의 성공을 신제품도 이어갈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김민준 씨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준비는 완벽했다고 말했어요. 시장 조사도 철저히 했고 제품도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시 당일 저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주요 매장들을 직접 방문했어요. 제품이 제대로 진열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뭄바이 중심가의 대형마트였습니다. 아침 8시에 도착했어요. 이미 손님들이 냉동 코너에 모여 있었습니다. 신제품을 보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망고 맛을 집어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먹어봐야 한다고요. 다른 남성은 피스타치오 맛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에 3개를 집어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제품을 샀어요. 기존 돼지바보다 판매 속도가 빨랐습니다. 두 번째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델리의 편의점이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점주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신제품이 대박이라고 말했어요. 오전에만 50개가 팔렸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망고 맛이 인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첫날 반응이 좋다는 건 긍정적 신호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실시간 판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첫날 판매량은 3만 개였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였어요. 이 속도면 일주일 안에 초도 물량이 소진될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어요.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셋째 날은 더 늘었어요. SNS에서 리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신제품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망고 맛을 극찬했어요. 진짜 망고를 먹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인플루언서는 피스타치오 맛을 추천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맛이라고 했어요. 기존 돼지바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누적 판매량을 확인했습니다. 15만 개가 팔렸어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김민준 씨가 보고했습니다. 추가 물량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요. 유통사들이 재고 확보에 혈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본사에 긴급 연락했습니다. 추가 생산을 요청했어요. 박진수 상무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2주일 내로 50만 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시에 현지 공장 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제품 누적 판매량이 60만 개를 돌파했어요. 기존 돼지밥까지 합치면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또다시 주목했습니다. 경제신문들이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 아이스크림의 인도 점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돼지바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파는 데 성공했다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제품 구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사는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제품이지만 인도 입맛을 정확히 저격했다고 분석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완벽한 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정확했다는 증거였어요. 시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도의 대형 식품 기업인 아무르가 접촉해 온 거예요. 아무르는 인도 최대 유제품 회사였습니다. 우유, 버터,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그들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미팅이 잡혔습니다. 아무르의 사업개발 담당 이사인 라제시 쿠마르를 만났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르가 돼지바 제품을 인도에서 생산하고 싶다고요. 기술 이전과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조건을 확인했어요. 초기 계약금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무르의 생산 설비와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었어요. 브랜드 이미지도 우려됐습니다.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품질 관리 권한은 우리가 갖는다고 했어요.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브랜드 관리도 우리 몫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마케팅 활동은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셋째, 기술 이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핵심 레시피는 공개하지 않고 생산 공정만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라제시 쿠마르가 고민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협상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며칠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양보했어요.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아무르가 인도 내 생산을 담당하고 우리는 품질 관리와 브랜드 관리를 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열티는 매출의 10%로 정했어요. 저는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사장님과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찬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승인이 났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아무르와의 파트너십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았어요.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현지 공장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뭄바이 외곽의 부지에서 착공식이 열렸어요. 한국과 인도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인도 상공부 장관도 왔습니다. 축사에서 그는 말했어요.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를 환영한다고요. 돼지바가 양국 경제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공장은 1년 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현지 생산이 본격화될 거였어요. 물류 비용이 대폭 줄고 신선도도 높아질 전망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판매는 계속 늘었고 인지도도 높아졌어요. 돼지바는 이제 인도에서 누구나 아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가 흥미로웠습니다. 인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돼지바의 점유율이 5%를 넘었다고 해요. 외국 브랜드로는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보통 1년 안에 1%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그 5배를 기록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브랜드 선호도였습니다. 15세에서 35세 연령대에서 돼지바가 3위 안에 들었어요.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브랜드였어요. 한국에선 단종 위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인도에서 가장 핫한 아이스크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문화적 장벽도 넘고 현지 경쟁사들도 제쳤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 현지화 전략, 품질 관리, 창의적 마케팅. 모든 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 팀 회식을 했습니다.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팀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고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팀원은 배운 게 많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했다고요.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각자의 헌신이 모여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김민준 씨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돼지바의 계속되는 성공을 위하여라고 외쳤어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뭄바이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걸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취감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돼지바의 성공 스토리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25년 5월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첫 포문을 열었어요. 아시아 비즈니스 섹션에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단종 위기였던 간식, 인도에서 국민 아이스크림 되다였어요. 기자는 서울과 뭄바이를 오가며 취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을 모두 방문했어요. 저도 2시간 넘게 인터뷰했습니다. 기사는 돼지바의 여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한국에서의 실패부터 인도에서의 성공까지 전 과정을 추적했어요. 특히 문화적 장벽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돼지바의 성공은 글로벌 마케팅의 교과서적 사례라고요. 제품을 바꾸지 않고 시장을 바꿔 성공한 드문 경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를 조명했습니다. 과거엔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아시아 내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설명했어요. 기사는 저를 혁신적 비즈니스 리더로 소개했습니다. 문화적 통찰력과 비즈니스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어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언론들도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BBC,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잇따라 보도했어요. BBC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힌두교 금기인 돼지를 이름에 쓴 제품이 어떻게 인도에서 성공했는지 분석했어요. 인터뷰 1로 인도 소비자들을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한 대학생은 말했어요. 처음엔 이름 때문에 망설였지만 친구가 권해서 먹어봤다고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3번 먹는다고 말했어요. 다른 주부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덜 달고 식감도 좋다고 평가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BC 기자는 결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돼지바는 금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라고요. 문화적 터부가 오히려 화제성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제적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돼지바의 매출 성장 그래프를 상세히 보도했어요. 첫 해 매출이 15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의 주가 변화도 다뤘습니다. 인도 진출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30% 상승했다고 보도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실었습니다. 한 투자 전문가는 말했어요. 돼지바의 성공은 회사의 글로벌 역량을 입증한다고요. 앞으로 다른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심지어 유럽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현지화와 글로벌화의 균형을 어떻게 맞췄는지 심층 분석했어요. 기사는 우리의 전략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제품의 핵심은 유지하면서 세부 사항을 현지화했다고요. 둘째, 문화적 차이를 장벽이 아닌 기회로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돼지라는 금기어를 오히려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했다는 거였어요. 셋째, 현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르와의 제휴가 좋은 예라고 설명했어요. 인도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일면 톱으로 다뤘어요. 제목은 K푸드, 기술과 화장품 이어 디저트 시장까지 접수였습니다. 기사는 한류의 확산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인도 젊은이들이 한국 제품에 호감을 갖는다고 분석했어요.
돼지바는 그 흐름을 탄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문화가 비즈니스를 이끄는 좋은 예라고 설명했어요. 또 다른 인도 경제 채널은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3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저와 김민준 씨, 그리고 팀원들이 출연했습니다. 방송은 박람회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를 재구성했습니다. 드라마틱한 편집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한국 본사의 회의적 반응과 인도에서의 폭발적 성공을 대조시켰습니다. 극적 반전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방송 말미에 앵커가 논평했습니다. 돼지바의 성공은 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요.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의 반응도 방송에 실었습니다. 길거리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 청년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제품이 인도에서 이렇게 성공한 게 자랑스럽다고요. 인도 시장의 힘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여성은 유머러스하게 말했습니다. 맛은 한국 것이고 성공은 인도의 몫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돼지바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제품을 넘어 문화 현상이 된 거예요. 저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각국 언론, 비즈니스 잡지, 심지어 학술 저널까지 연락이 왔어요. 가능한 많이 응했습니다. 이게 홍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돼지바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연 요청도 왔습니다. 뭄바이의 유명 경영대학원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경험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강연 날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어요. 교수들도 여러 참석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1시간 동안 돼지바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실패와 성공, 좌절과 희망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본사를 설득할 때였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이미 실패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제품이 나쁘다고 믿었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문화적 장벽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핵심을 짚어줬어요. 장벽으로 보지 않고 특징으로 봤다고 답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인도를 넘어 남아시아 전체로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럽과 미주 시장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학생이 다가왔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라비나 박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대학을 나서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세계 언론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비나 박사 덕분이라고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글로벌 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으니까요. 승진 소식은 다음 날 공식 발표됐습니다. 팀원들이 축하해줬어요. 김민준 씨는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도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인도에서 성공한 외국인 여성 임원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어요.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어요. 승진 후 첫 번째 임무는 한국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글로벌 사업 전략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2025년 7월, 저는 1년 만에 서울을 찾았습니다. 공항에 내리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박람회에 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든 이사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이준호 상무, 정수진 상무, 김태현 이사. 1년 전 인도를 방문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라비나 부사장이 회사를 바꿔놨다고요. 단종 직전이던 제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었다고 치켜세우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한국과 인도팀 모두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인도 사업 현황을 보고했어요. 매출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년 만에 2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시장 점유율도 계속 올랐습니다. 현재 7%를 기록했어요. 외국 브랜드로는 전례 없는 성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브랜드 인지도였습니다. 조사 결과 인도 도시 거주자의 80%가 돼지바를 알고 있었어요. 1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시장 조사가 거의 끝났고 내년 초 출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중동 시장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바이를 거점으로 삼아 걸프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었어요. 셋째, 아프리카 시장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상무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이야기였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수진 상무도 동의했습니다. 인도 현장에서 직접 배운 게 많다고 말했어요. 이제 국내 마케팅도 글로벌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제안한 모든 계획을 승인한다고 하셨어요.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본사 공장이었어요. 돼지바가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안내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요즘 돼지바 생산이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0%도 안 됐다고 했어요. 단종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주력 제품이 됐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직원들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돼지바 라인이 천덕꾸러기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작업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인도에서 팔린다는 게 신기하다고요. TV에서 인도 사람들이 먹는 걸 봤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자부심을 주는 것.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방문이었어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냉동 코너에 돼지바가 눈에 띄는 위치에 진열돼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점장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언론에서 봤다고 말했어요. 악수를 청하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돼지바가 다시 잘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인도에서 유명하다는 걸 알고 사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역수입된 인기라니. 인도에서의 성공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마침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초등학생쯤 보이는 아이였어요. 아이가 냉동 코너로 달려갔습니다. 돼지발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요. 아빠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게 뭔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인도에서 엄청 유명한 거래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어릴 때 먹던 건데 우리 애가 인도에서 역수입된 거 먹네. 신기하다고 덧붙였어요. 아빠도 추억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초등학교 때 엄청 먹었는데 한참 안 보이더니 다시 나왔구나. 옛날 맛 그대로일까? 가족은 돼지바 3개를 샀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그들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제품이 한국에서 버림받았다가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완벽한 순환이었어요. 저는 점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판매량이 어떠냐고요? 그는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5배 늘었다고요. 인도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 40대가 많다고 했어요. 추억의 맛을 다시 찾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한류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에 김민준 씨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어요.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사하며 우리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김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박람회장에서 라비나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어제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돼지바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의 간판 제품이 됐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까 편의점에서 본 가족이라고요. 아이가 인도에서 역수입된 거라며 돼지발을 고르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변화의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버려진 제품을 다시 살렸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맞다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돼지발을 다르게 본다고요. 단순한 옛날 간식이 아니라 글로벌 성공 사례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뽕이 차오른다고 농담조로 덧붙였어요. 우리 제품이 인도를 점령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점령이 아니라고요. 교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정정했어요. 우리가 인도를 이긴 게 아니라 인도와 함께 성공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받아준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김민준 씨가 진지해졌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비나 박사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고집했어요. 다음 날 본사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돼지바 성공 기념식이었어요. 전 직원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사장님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축사를 하셨어요. 돼지바의 여정을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이 제품은 단종 직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가능성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을 바꾸면 제품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라비나 파텔 박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저를 무대로 초대하셨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에 오르니 수백 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돼지바의 성공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과 인도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팀은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인도 팀은 시장을 개척했어요. 소비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기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신들은 추억이라 버리려 했고 우리는 가능성이라 집어들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낡은 제품으로 봤습니다.
시장이 포화됐고 소비자들이 실증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종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달랐습니다. 새롭고 독특한 제품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평가가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힘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돼지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경을 건넜을 뿐이죠. 이 말로 마무리했어요.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셨어요.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여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저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응했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라비나 부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꿈을 크게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 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박람 회장에서의 첫 만남, 인도에서의 테스트 판매, 본사의 회의감, 성공의 순간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가장 뿌듯한 건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버려질 뻔한 제품을 살렸어요. 두 나라를 연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다시 뭄바이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했어요. 방글라데시 진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분이었어요. 뭄바이에 사업차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놀랐습니다. 라비나 박사 아니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답하자 반가워했습니다. 돼지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인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멋진 것 같다고요. 국적을 떠나 두 나라를 연결하는 게 진짜 글로벌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맞다, 이게 제 역할이구나.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문화를 이해하고 비즈니스로 승화시키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돼지바는 그 첫 번째 성공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닐 거였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뭄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습한 공기가 반겼어요. 저는 짐을 챙겨 공항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뭄바이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문득 편의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 돼지바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버려질 뻔한 제품이 인도의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가치를 창조하는 것. 문화를 존중하면서 혁신을 만드는 것.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팀원들이 반겼어요. 한국 출장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진출 계획을 논의했어요. 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돼지바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였어요. 인도를 넘어 남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세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적은 계속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시장을 바꾸면 제품의 운명도 바뀐다는 것을. 문화를 이해하면 장벽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돼지바는 단순한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재도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 두 나라를 잇는 달콤한 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국경을 넘을 겁니다. 더 많은 기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을 겁니다. 문화를 잇고 비즈니스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창밖으로 뭄바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아래 도시가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내일은 더 아름다울 거라고.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한 기적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돼지바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인도에서 꽃 피우고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여정. 그 중심에 서서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더 큰 세상, 더 많은 연결, 더 놀라운 기적을. 그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돼지바와 함께 쓰는 끝나지 않은 도전의 이야기입니다.